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을 떠올려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바다의 거인 푸른 고래일 겁니다. 길이 30m에 무게 136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해양 포유류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죠. 하지만 이런 바다의 왕자도 과거 지구를 지배했던 진짜 괴물들 앞에서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수억 년 전 땅 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5마리의 거대한 공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의 크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한 마리가 지나가면 대지가 흔들렸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공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영화 속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일 텐데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으로 모든 것을 찢어버리는 최강의 포식자 말이에요. 하지만 크기 면에서는 오늘 소개할 친구들에 비하면 애완동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살아있는 공룡의 후손 중 가장 작은 녀석은 바로 벌새랍니다. 수컷이 불과 1.9g, 암컷이 2.6g밖에 나가지 않는 이 작은 친구가 과학적으로는 공룡의 직계 후손이니까요. 벌새의 심장 박동은 분당 300회에서 500회나 됩니다. 날개짓은 초당 80회에 달하고요. 이런 작은 생명체와 거대한 공룡이 같은 계통이라니 진화의 신비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반대편 극단에 서 있는 거대한 공룡들의 세계는 어떨까요? 과학자들조차 어떤 종이 진짜 최대 크기였는지 확실하게 단언하기 어려워합니다. 화석으로 남아있는 뼈들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대부분의 공룡 유해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거나 이미 자연적으로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완전한 골격이 남아있는 경우는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부분적인 화석으로도 전체 크기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생물인 푸른 고래는 136톤 정도 나가며 길이가 30m를 넘나듭니다. 심장만 해도 자동차 크기이고 혈관은 사람이 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죠. 육지 동물로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룡들의 크기는 몇 그램부터 수백 톤까지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이런 다양성은 현재 포유류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였습니다. 특히 중생대를 구성하는 삼첩기, 쥐라기, 백악기 중에서도 백악기의 최대 크기에 도달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시기의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고 거대한 숲이 곳곳에 펼쳐져 있어서 대형 초식 공룡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가장 큰 공룡들이 오히려 포식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육식 포유류들이 보통 10에서 100kg 정도인 반면 중생대 수강류 공룡들은 100에서 1000kg이나 나갔거든요. 하지만 정말 거대한 녀석들은 모두 초식 동물이었죠. 이는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이 있어요. 초식 동물은 식물을 통해 직접 에너지를 얻지만 육식 동물은 먹이 사슬을 거쳐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거대함은 초식 동물에게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공룡의 모습을 추정하는 방법도 흥미로운데요. 현대 기술로는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알려진 골격에 가상의 피부와 근육을 입혀서 대략적인 크기와 무게를 계산할 수 있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3D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공룡의 움직임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요. 골밀도, 근육량, 내장 기관의 크기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번째로 소개할 소라포세이돈부터 시작해볼까요? 1994년 오클라호마의 한 농장에서 발견된 이 녀석의 척추뼈 하나가 들어있던 암석 덩어리만 해도 무려 3톤이나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크다 보니 화석화된 나무 줄기로 착각했을 정도였죠. 이런 오해는 공룡 연구 역사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1676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 화석도 처음에는 거인의 뼈로 여겨졌거든요. 공룡이라는 용어 자체도 1842년에야 만들어졌을 정도니까요. 전체 몸 길이는 2733m, 무게는 4에서 6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대 조류처럼 공기주머니 시스템이 있어서 실제로는 20% 정도 더
가벼웠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공기주머니는 호흡 효율성을 높이고 체중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 삼각주 근처 열대림에서 살았던 소라 포세이돈은 하루에 1톤의 식물을 먹어치우는 진짜 잎사귀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성체가 되면 거의 적이 없었지만 새끼들은 육식 공룡 무리들에게 위험한 존재였죠. 소라 포세이돈의 목은 매우 유연했어요. 17개의 목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무 꼭대기의 어린 잎까지 쉽게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길어서 기린처럼 높은 곳의 먹이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드레드누스입니다. 런던 버스 2대를 나란히 세운 것만한 길이의 이 거인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발견됐어요. 드레드누스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20세기 초 대형 전함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죠. 약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이 공룡은 몸길이 20m, 무게 48에서 49톤 정도였습니다. 발굴팀이 이 화석을 처음 발견했을 때 현장에서만 4년간 작업해야 했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발견된 개체가 아직 10대였다는 점이에요. 뼈의 성장판이 아직 융합되지 않았고 골세포 모양도 성체와 달랐거든요. 완전히 자랐다면 얼마나 더 컸을지 상상도 안 되죠. 드레드누스의 화석은 연구를 위해 바다 화물선으로 필라델피아까지 운송됐습니다. 운송비만 수십만 달러가 들었고 특수 포장재로 감싸서 진동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어요. 이 공룡의 꼬리는 무려 15m나 됐습니다. 채찍처럼 휘둘러서 포식자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죠. 꼬리 끝부분의 속도는 초속 40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세 번째는 아르헨티나 목장에서 양치기가 우연히 발견한 파타고 티탄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발굴에서 최소 6마리분의 뼈 200여 개가 나왔어요. 파타고 티탄이라는 이름은 발견 지역인 라페타 목장의 마요 가족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이 공룡은 발견 초기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자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2016년 다큐멘터리에서 다뤘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도 열었거든요. 초기 추정으로는 길이 37m, 무게 70톤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31m, 50에서 57톤 정도로 수정됐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거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특히 공룡 연구의 권위자 맷 웨델은 주요 측정값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죠. 과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자주 일어나요. 그럼에도 파타고 티탄의 복원 골격은 현재 여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물은 너무 커서 천장을 뚫고 나와 있을 정도예요. 관람객들은 이 거대한 골격 아래를 지나가면서 경이로움을 느끼죠. 파타고 티탄은 무리를 지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개체의 화석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서는 가족 단위로 함께 살았던 것 같거든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작 4개의 척추뼈만으로 그 거대함이 입증된 푸에르타사우루스입니다. 2001년 남부 파타고니아에서 발견된 이 녀석은 발견자인 파블로 푸에르타와 산티아고 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척추뼈 중 하나는 높이 1.1m, 폭 1.7m로 지금까지 발견된 용각류 척추 중 가장 넓은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뼈만으로도 전체 공룡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죠. 목 길이만 9m, 전체 길이는 30m에서 최대 35에 40m, 무게는 50톤에서 많게는 100톤까지 추정되고 있어요. 가슴 둘레만 5.8m로 현대 미국 학교복도 4.9m보다도 넓었죠. 이런 거대한 몸집으로 시속 12.2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는데 사람이 걷는 속도의 1.5배 정도였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 거대한 몸집을 고려하면 꽤 빠른 편이었어요. 푸에르타사우루스의 심장은 2톤 정도 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당 20리터의 피를 온몸에 순환시켜야 했거든요. 목 끝까지 피를 보내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혈압도 현재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을 거예요. 기린의 혈압이 인간의 2배인데 푸에르타사우루스는
그보다도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18m 높이의 머리까지 피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많은 고생물 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큰 공룡으로 여기는 아르헨티노사우루스입니다. 1987년 아르헨티나의 플라자 우엔쿨 마을 근처 농장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발견자는 처음에 화석화된 나무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 후 고생물학자 호세 보나파르테가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고 1993년에야 정식으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척추뼈, 늑골, 골반뼈 등이 발견됐어요. 단편적인 유해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30에서 39.7m, 무게 65에서 100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어깨 높이만 7.3m에 달했죠. 2층 건물보다 높은 어깨를 가진 동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완전한 관련 종들의 골격 비율을 이용해서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크기를 역산해냈습니다. 같은 계통의 다른 공룡들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추정한 거죠. 이런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553에서 576 식물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만 모여도 숲 전체를 순식간에 먹어치울 수 있었죠.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최고 속도는 시속 7km 정도로 매우 느렸지만 5톤짜리 육식 공룡 마푸사우루스 같은 포식자들도 혼자서는 감히 덤빌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성체 아르헨티노사우루스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자연재해뿐이었어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의 알은 축구공만 했습니다. 어미가 100톤인데 갓 태어난 새끼는 고작 5kg 정도였어요. 성체가 되기까지 무려 2만 배나 자라야 했던 것이죠. 이 거대한 공룡들은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중생대에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식물이 있었고, 둘째, 조류와 같은 효율적인 호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셋째, 긴 목으로 넓은 범위의 먹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인들도 6,6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인한 대멸종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대기를 덮었고 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억 7,400만 년이나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현재 조류라는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어요.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가 사실은 공룡의 후예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